7장 우리가 아는 최선을 다해. 원래라면 내 결혼식이 열렸을 날 형의 장례식이 거행됐다. 결혼식장을 예약했고 파티에서 음악을 연주할 밴드도 고용했다. 심지어 결혼식을 치르기 몇 주 전 시청에 들러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였다. 형과 크리스타 형수는 혼인신고에 증인으로 참석하려 했지만 끝내 형이 너무 기운이 없어서 올 수 없다는 전화가 왔다. 우리가 킨스의 시서기 사무실까지 가서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해도 답은 같았다. 2008년 6월 3일의 일이었다. 그리고 형은 22일에 생을 마감했다. 타라 로어와 나는 그로부터 16개월 전 발렌타인데이에 첫 데이트를 시작했다. 우연히 잡은 날짜였지만 하필 발렌타인이라는 어색함의 균형을 잡기 위해 우리는 빅 닉스라는 싸구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쪽을 택했다. 앉아있는데 타라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사라라고 타라가 말했다. 갑자기 그녀의 브루클린 사투리가 베라지노 다리, 브루클린과 스탠드 섬을 잇는 현수교, 베라자노 다리 밑으로 흐르는 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베라자노 다리 밑으로 흐르는 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베라자리 다리 밑으로 흐르는 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베이, 니제 돌아온 거야? 너네 뭐다 만났어? 바로 어제? 그녀는 엄마를 마더라고 하지 않고 브루클린식으로 머더라고 발음했다. 그제야 내가 타라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의 말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좋았다. 놀라웠고. 첫 데이트를 하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새해 전야에 열리는 댄스 파티에 갔다가 그녀를 만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업타운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밤을 보내기 시작했다. 연애 초창기였던 그때 A트레인을 타고 맨하튼을 벗어나기 전 마지막 역에 내리면 실제로 공기가 희박하게 느껴지곤 했다. 계단을 올라 4층에 있는 그녀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고 문이 열리면 뉴욕에서 제일 은밀한 게 분명한 공간으로 들어갔다. 문이 열리면 뉴욕에서 제일 은밀한 게 분명한 공간으로 들어갔다. 브롱크스에서 교사로 일하는 그녀는 동이 틀 무렵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다. 반쯤 잠이 깬 상태로 나는 그녀가 로어 선생님 역할에 걸맞은 옷을 골라 입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선생님 역할을 해내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배낭 가득 챙기는 것도 지켜봤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게 왕자님이 하듯 다가와 입을 맞추고는 그 작고 성스러운 아파트에 나를 홀로 두고 떠났다. 그것은 속세와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의 성스러움이었다. 그녀의 아파트 건물에서 거의 모퉁이만 돌면 숲이 우거진 언덕 위로 클로이스터스가 웅장한 모습으로 솟아있다. 매트의 본가는 여기 맨하튼의 가장 북쪽 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연애가 초창기였던 어느 날 우리는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에 있는 그 미술관을 찾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할 법한 말을 하면서 숨을 헐떡거리며 그 언덕을 올랐다. 여기가 뉴욕이라는 게 믿어져? 숲을 벗어나면 바로 보이는 비바람에 깎인 그 회색 석조 건물은 13세기 수도원을 모델로 지어졌어. 우리는 거기서 클로이스터스의 나선형 계단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갔다. 실제로 어땠는지 모르지만 내 기억 속에는 횃불이 밝혀져 있었다. 두 사람 몫으로 $10를 기부하고 굉장히 후하다 생각하면서 미술관의 중세 성역 중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갔다.
건물은 육조한 석조블록으로 지어진 12세기 프랑스풍 부속 예배실이었다. 규모가 작고 장식이 거의 없어서 엄숙한 우아함이 흘렀다. 브루클린의 이탈리아계 이민 가정에서 태어나 카톨릭 학교를 다닌 타라가 82번가에 있는 성 안셀렘 교회보다 이 건물이 낫다고 하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타라는 내 손을 잡고 성단으로 가서 성체 감실이 있었을 자리를 알려주었고 추억에 잠겨 눈을 가끔 굴리며 신을 두려워하던 시절을 가벼운 어투로 회상했다. 확실히 그녀는 교회와 관련된 물건 근처에 가면 반사적으로 태도가 경건해지는 나와는 달랐다. 하지만 그날은 우리 둘 다 마법에 걸려 있었다.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아름다운 애수가 느껴지는 그 방이 우리 둘에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비록 우리 둘에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비록 너무 행복한 나머지 엄숙해지기는 불가능했지만 말이다. 그 전에도 클로이스터스를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클로이스터스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다. 수도승들이 혼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감옥처럼 작은 방이라고 추측했지만 사실 클로이스터, 사실 클로이스터, 즉 회랑은 수도원 가운데 있는 야외 공간이었다. 속세로부터는 떨어져 있지만 태양과 달과 별과는 다 있는 곳. 우리가 처음 방문한 클로이스터스는 12세기 카탈루냐에서 지어진 쿠사 수도원. 12세기 카탈루냐에서 지어진 쿠사 수도원으로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과실수에 노래하는 새가 빼곡하게 앉아 있고 오솔길들이 사방에서 뻗어 가운데 분수에서 만나는 정원이었으며 그 가장자리로는 분홍색 대리석 기둥들이 늘어선 복도가 둘러져 있었다. 수도승들은 식당이나 기숙사로 가는 길에 그곳을 지나쳤으리라. 어떨 때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삽을 들고 나와 이 외딴 정원을 보살펴 그들만의 창조물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매끄러운 돌이 깔린 길을 함께 걷다가 타라는 가볍게 탭댄스 스텝을 밟았다. 그녀의 습관이었다. 나는 꽃을 가리키며 시카고 교회에서 살던 어린 시절 보이스카우트 활동으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튤립 알뿌리를 팔아야 했던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대단하다며 감탄했다. 꽃사과나무 아래서 앉아서 그녀는 3층에 있는 방 하나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3명의 형제자매가 함께 자랐던 이야기를 했다. 이탈리아 중부의 아브루초에서 온 할머니는 1층에, 거대하다는 뜻의 맘무치라는 별명으로 부르던 증조 할머니는 2층에 함께 살았다. 코딱지만 하고 지저분했던 마당에는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고 했다. 타라는 나를 이끌고 그 옆에 있는 챔터하우스로 갔다. 우리는 키가 1m 78cm 정도쯤 되는 그녀에게는 우리는 키가 178cm쯤 되는 그녀에게는 너무 낮은 벤치에 앉았다. 거대 오징어들의 다리를 떠올리게 하는 리브볼트 천장 아래 그림자로 둘러싸인 그곳에서는 숨어있는 느낌으로 앉아있으면서도 정원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쉴 수 있는 기회를 반기며 타라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항상 이 챕터하우스에서 놀았다고 했다. 이번에는 내가 대단하다고 감탄할 차례였다. 고등학교 때 그때는 스탠튼 섬으로 이사 온 후 아니야? 그랬다. 하지만 그녀는 맨하튼에 있는 공립 마그넷 스쿨을 다녔다.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스탠슨 섬 페리 부두까지 가서 페리로 맨하튼에 온 다음 다시 지하철을 타고 학교까지 가면 편도에만 2시간이 걸렸다. 그런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은
미드타운에서 만나 뉴욕시 안에서 제일 긴 것으로 악명이 높은 A트레인을 타고 여기까지 오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왜 굳이 여기까지 왔어? 너무 궁금했다. 우린 시인들이었거든. 그녀가 깔깔 웃으며 말했다. 적어도 그렇다고 생각했지. 여기가 세상의 끝 같았어. 비밀의 장소. 내 15살 생일 파티도 여기서 했어. 거미줄 무늬가 있는 까만색 드레스를 입었는데 벤치에 앉아서 수다를 떨었던 기억이 나. 그런 추억이 아주 먼 옛날 이야기인 것처럼 웃었지만 그때 우리는 고작 23이었다. 우리는 다음 몇 개의 전시실을 멈추지 않고 쭉 지나갔다. 혼자 갔었으면 걸음을 멈추고 메로드 제단화.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에게 수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을 그린 세 폭의 제단화. 메로드 제단화. 메로드 제단화를 자세히 살펴보고 베리 세인즈 에드먼즈 십자가를 연구하듯 뜯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타라는 예술 취향이 아니었고 예술품 말고는 더 시급하게 음미해야 할 다른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았다. 우리는 말도 안 되게 멋진 전망을 품은 두 번째 클로이스터에서 멈춰섰다. 그곳은 미술관과 수도원 건물로 둘러싸여져 있는 대신 건물의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팰리세이즈 파크의 절벽 아래로 흐르는 허드슨 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이 훌쭉한 섬에서도 가장 좁은 부분에 서서 뉴욕 항구를 향해 서서히 흘러가는 큰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는 러브스토리의 명확한 윤곽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저 항구가 아니면 넌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겠지? 내가 타라에게 상기시켰다. 선원이었던 그녀의 아버지는 브루클린에 있는 미 해군 공장의 정박에 있던 중에 그녀의 어머니를 만났다. 그 말은 사실이었고 그 사실이 너무 명확해서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바로 다음 날. 맨하튼을 세로로 질러서 이스트강을 건너 그녀의 할머니 댁에 가서 썬데이 정찬을 먹을 예정이라는 사실. 그 다음 주에는 퀸스로 가서 사랑의 선배인 형과 형수를 만날 예정이라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약초 정원을 한 바퀴 돌면서 비누풀, 향수, 검은 하지초 등을 바라보면서 마녀가 지었을 법한 이름들의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다음 클로이스터스에서 나와 언덕을 내려왔다. 8개월 후 그날의 클로이스터였던 형의 병실에서 우리는 약혼을 발표했다. 몰래 맥주를 가지고 들어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건배를 했고 형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빛났다. 그로부터 4개월 후 타라와 나는 형이 누워있는 침대 곁을 번갈아 지키며 잠든 형을 깨우지 않기 위해 소리를 죽인 채 텔레비전을 봤다. 그런 밤 중 하나였다. 늦은 밤 크레스타 형수와 미아, 타라, 그리고 내가 형을 돌보고 있었다. 형이 하는 말은 더 이상 앞뒤가 맞지 않던 시기였다. 그런데 그런 형이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치킨 매너깃을 먹겠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맨하튼의 밤거리로 뛰어나가 소스와 치킨 너깃 한 알음 사들고 돌아오던 그때보다 더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 침대를 둘러싼 채 우리는 우리가 아는 최선을 다해 사랑과 슬픔과 웃음이 가득한 소풍을 즐겼다. 돌이켜보면 그 장면은 피터루 브리얼의 곡물 수학을 떠올리게 한다. 멀리까지 펼쳐진 광활한 풍경을 배경으로 농부 몇몇이
오후에 식사를 즐기는 모습 말이다. 배경 중간쯤 교회가 있고 그 뒤로 항구, 그리고 황금빛 들판이 아스라한 지평선까지 굽이쳐 펼쳐 있다. 화면 앞쪽에는 큰 낫으로 곡물을 거두는 남자들과 그것을 한데 묶느라 허리를 굽힌 여자가 보인다. 맨 앞쪽 구석에는 일을 하다가 배나무 아래에 앉아 식사를 하는 9명의 농부들이 다소 희극적이면서도 애정을 담아 묘사되어 있다. 브류얼의 이 명작을 바라보며 나는 가끔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흔한 광경이라고 생각을 하곤 한다.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고 그중 대부분이 소작농이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평생 노동을 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 휴식을 취하고 다른 이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너무도 일상적이고 익숙한 광경을 묘사하기 위해 피터 브루얼은 일부러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광활하게 펼쳐진 세상의 맨 앞자리를 이 성스러운 오합지졸들에게 내주었다. 가끔 나는 어느 쪽이 더 눈부시고 놀라운 것인지 잘 모르겠다.